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직장인 여성입니다. 예비 신랑과 2년 동안 만나 사랑을 키우다 얼마 전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정말 어이없는 일을 겪었어요. 당연히 결혼 이야기는 처음부터 없던 걸로 해버렸고 현재는 이별을 한 상태입니다. 당연히 예비 신랑과 다시 만날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높이 평가한 예비 신랑의 장점이 돌고 돌아 제 뒤통수를 제대로 때렸거든요. 저는 여자친구들도 많고 남자친구들 역시 주위에 꽤 많아요. 물론 그런 친구들이라고 해도 무슨 명품이나 외제차에 환장한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평범한 젊은 사람들보다는 조금 비싸고 경제적으로 여유를 즐길 뿐이죠. 근데 예비 신랑은 제가 볼 수 없었던 아주 희귀한 캐릭터였어요. 절약 정신이 얼마나 투철한지 연애하는 동안 제게 많은 깨달음을 줄 정도로 돈에 대한 개념이 확실한 사람이었죠. 저나 남자친구나 둘 다 사회인이 되고 나서 연애를 시작한 케이스라 데이트 비용이라던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부담은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비록 예비 신랑이 절약 정신이 강하다고는 하나 그렇다고 저한테까지 자린고비처럼 굴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남자였다면 애초에 연애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은 꿈도 안 꿨을 거예요. 그런데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이 뼈에 사무치게 와닿는 일이 생겼어요. 예비 신랑 입장에서는 결혼 승낙까지 한 제가 다잡은 물고기라 생각하고 너무 안심을 했나 봅니다. 사실 연애하는 동안에 예비 신랑은 작은 물건 하나를 사더라도 이것저것 따져가며 계산을 한 후에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해왔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돈을 안 쓰는 찌질이는 아니었고 저한테든 남한테든 써야 할 때는 또 쓰더라고요. 한마디로 쓸 때는 쓰고 아낄 때는 확실하게 아끼는 사람이었달까요? 그리고 2년이라는 나름 긴 시간을 사귀면서 봐왔던 모습에 저는 이 사람이라면 나와 평생을 함께해도 되겠다는 믿음이 생겼었고요. 예비 신랑은 저보다 3살이 많습니다. 하지만 취직한 연도는 별 차이가 안 나는 게 아무래도 우리나라에서 남자는 군대 문제가 걸려 있잖아요. 그래서 3살 어린 저와 취직 연도가 비슷하다는 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았어요. 저희 두 사람 모두 일하고 있는 회사도 비슷비슷한 수준이고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연봉 또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걸로 알아요. 결혼 이야기가 처음 오고 가기 시작했을 때 솔직히 저는 예비 신랑이나 저나 그동안 모아둔 돈의 액수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을 한 기간은 딱 4년이었고 예비 신랑은 저보다 6개월 정도 더 많아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4년 동안 5천만 원을 모았거든요. 물론 사람에 따라 그게 많이 모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테고 또 어떤 분들은 별로 못 모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또래 친구들을 기준으로 보면 4년에 5천만 원을 제 힘으로 모았다는 게 절대로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저보다 겨우 6개월 더 일을 했을 뿐인데 제 2배 가까운 1억 원을 모아놨더라고요. 데이트하면서 뭐 비싼 선물을 받아보거나 입이 떡 벌어질 만큼 좋은 곳에 여행을 가본 적도 없지만 그래도 남들 하는 건 대충 따라하면서 사귀어왔는데 그 와중에 어떻게 저런 큰 금액을 모았나 싶었죠. 예비 신랑이나 저나 둘 다 이미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서 혼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니 월급도 나랑 별 차이 안 나는데 어떻게 그만한 돈을 모았냐고 물어보니 정말 놀라울 뿐이었습니다. 아파트 관리비 아낀다고 웬만한 더위나 추위에는 냉난방을 아예 하지 않았답니다. 거기다 그 전기세 얼마 한다고 핸드폰이나 다른 전자기기들은 정부 회사에서 충전을 했다네요. 그리고 식사도 회사에서 거진 해결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는데 한마디로 집에서는 정말 잠자는 것 이외에는 거의 하지 않았더라고요. 솔직히 평소에도 알뜰살뜰한 건 이미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당연히 어느 정도 걱정이 생기기도 했죠. 요즘 세상에 흥청망청 돈을 쓰는 것보다 검소하고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당연히 좋은 건 누구나 공감할 겁니다. 제가 예비 신랑을 남편감으로 괜찮다고 생각하게 된 것도 그런 알뜰한 소비 습관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까지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은 없거든요. 뭐든지 적당히가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그때까지는 약간의 걱정이 될 뿐이었지 제 결혼이 아예 없던 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아무튼 본격적으로 신혼집이며 상세한 결혼 비용에 대해서 상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요즘 추세가 반반 결혼 아닙니까? 거기다 연애할 때는 몰랐는데 예비 신랑은 생각보다 자신이 큰 돈을 모은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자부심을 내비추더라고요. 자기 같은 남자가 또 있냐면서 제 입에서 칭찬이 나올 때까지 생색을 내는 거예요. 과정이야 어떻게 되었든 여하튼 대단한 일이라는 건 사실이라. 저도 별 거부감 없이 우쭈쭈해주고 그랬습니다. 예비 신랑이 1억을 모아놨으니 저는 딱 그만큼만 맞춰서 할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께서 신혼집을 마련해주고 싶다 말씀하신 게 화근의 시작이었죠. 솔직히 저도 저이지만 저희 부모님이 예비 신랑을 훨씬 더 높이 평가하고 있었거든요. 이미 노후 준비도 충분히 되어 있으신 데가 아빠가 하고 계신 사업이 제법 성공을 했다 보니 저희 집 형편은 다른 집에 비해서 꽤 여유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실제 경제적인 조건으로만 놓고 보면 딸 결혼하는데 집 한 채 해주시는 건 크게 무리도 아니죠. 하지만 제가 거절했어요. 예비 신랑이 청혼을 하기 전부터 저는 결혼을 하게 되면 딱 남자가 가지고 오는 만큼만 해가려고 다짐을 했었거든요. 헌데 막상 저희 부모님이 있는 자리에서는 아무 말도 안 하던 예비 신랑이 돌아오는 길래 내 별것도 아닌 일로 저한테 자꾸 짜증을 내는 거예요. 갑자기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제가 1억을 맞춰온다고 해도 2억밖에 더 되겠냐면서. 그 돈으로는 서울에 빌라 전세 구하면 끝일 텐데 대체 니네 부모님의 제안을 왜 거절했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요즘 대출금리가 어쩌고저쩌고 집만 겨우 구하고 혼수는 안 할 거냐 난리를 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아파트에서 사는 게 대세라고 대출을 받아서라도 아파트로 가자네요. 저는 알겠다고 했어요. 저 역시도 빌라보다는 아파트에서 사는 게 훨씬 편했으니까요. 태어나서 한 번도 빌라에는 안 살아봤거든요. 근데 예비 신랑은 제 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이 안 나오자 그때부터 또 궁시렁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 시세가 얼마고, 그럼 분명히 모자란 돈은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한 달에 이자율이 얼마인지까지 구체적으로 말하면서 우리 월급에서 생활비에 대출이자까지 감당하려면 저축은 꿈도 못 꾼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시간이 흘러봐야 평생 돈에 쪼들릴 게 뻔하다면서 돈 많은 부모님을 만난 것도 능력이라네요. 결국 예비 신랑이 하고 싶었던 말은 저희 부모님이 집을 해주신다 했던 그 제안을 받으라는 거였죠. 분명히 너희 부모님께서 말하지 않았냐. 4억 정도 선에서 적당한 집을 알아보면 될 거라고. 그렇게 해도 별다른 무리가 안 된다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뭐하러 힘든 길을 가냐며 저보고 다시 생각을 바꾸라네요. 저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알아들었고 한번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곤 저도 한마디 물어봤어요. 그럼 오빠네 부모님은 얼마 정도 지원해 주시냐고요. 그런데 어이가 없게도 예비 신랑이 그러는 겁니다. 지금 자기 부모님 이야기가 왜 나오냐고요. 어차피 자기가 모아놓은 돈이 1억이나 되는데라고 하면서 저보고 물타기 하지 말랍니다.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자기 부모님은 아직 노후 준비가 제대로 안 되었다며 굳이 부탁하면 몇 천만 원 정도는 해주시겠지만 그래봐야 전부 다 나중에 되갚아드려야 하는데 괜찮냐고 물어보더군요. 훗날 생활비다 용돈이다 부탁을 하시면 어떻게 거절할 거냐면서요. 그러니 차라리 지원을 아예 안 받는 게 오히려 저한테 이득일 거라네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 그리고 어떤 논리인지는 알아들었지만 뭔가 찜찜한 느낌을 지울 수는 없더라고요. 아무튼 다행스럽게도 저희 부모님께서는 흔쾌히 기존의 계획대로 집을 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일단 집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되고 나니 그 뒤에 준비는 전혀 막힘이 없더라고요. 예비 신랑이 혼수와 결혼 비용을 전부 하기로 하긴 했지만 1억을 전부 다 쓸 것도 아니고 그럼 제 돈과 예비 신랑 돈이 여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차를 사도 되고 아니면 적당한 곳에 투자를 해도 되니 이 얼마나 엄청난 여유겠어요. 저희 부모님께 몸둘 바를 모를 정도로 감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수월하게 진행이 되었어요. 비록 예비 신랑 부모님께 돈 한 푼 지원받지 못하는 상황이 마음에 걸리긴 했지만 말입니다. 그러다 한 번은 양가 부모님 용돈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희 부모님이 노후 준비가 끝나시긴 했지만 그래도 다른 것도 아니고 집을 해주시는데 다른 건 몰라도 저희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게 되면 응당 용돈을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제가 말을 꺼냈거든요. 근데 제 말을 들은 예비 신랑의 표정이 미묘하게 일그러지는 겁니다. 제가 그걸 놓칠 사람이 아니죠. 이번엔 또 뭐가 불만이냐 따져 물었어요. 지난번에 오빠네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으면 나중에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그럼 지펴주시는 우리 부모님도 똑같은 논리로 용돈 정도는 챙겨드려야 하는 거 맞지 않냐 했더니 예비 신랑이 한다는 말이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게 자기 집이냐입니다. 자기한테 주는 집도 아닌데 굳이 자기가 우리 부모님 용돈을 신경 써야 하냐고. 원래 자기가 말한 본 취지는 안 받고 안 준다는 거지 받게 되면 그만큼 뭘 하겠다고 했던 말이 아니랍니다.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양가 어른들에게 뭘 받던 안 받던 그거랑 상관없이 더 이상 그분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자식된 도리로 용돈이나 생활비는 챙겨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아니 그렇잖아요. 돈이 아무리 살아가는데 중요하다고 해도 내 부모보다 소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당연히 배우자의 부모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비 신랑은 자기 부모한테 용돈 줘야 한다는 이유로 한 푼 지원도 안 받더니 집을 해주시는 우리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해주고 싶지가 않다고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도 제 앞으로 명의를 해주신다는 게 불만이라는 이유로 말이에요. 하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그랬어요. 생활비랑 용돈 드리는 건 양가 부모님이 은퇴한 뒤의 이야기라고. 지금 당장 돈을 드리자는 것도 아닌데 왜 그걸 가지고 이렇게 난리냐고 언성을 높이며 말을 했어요. 거기다 우리 집은 전적으로 내 부모가 해주는 거니까 당연히 내 앞으로 주시는 거지. 정 그렇게 못마땅하면 집값이라도 보태고 말을 하던가 하라고 쏴붙였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희 부모님도 그렇고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명의 문제는 반반이었어요. 딱히 공동 명의는 절대로 안 된다. 뭐 이런 생각까지 없었다는 말이죠. 하지만 우리 부모님에게 감사하다 말로만 그랬지. 정작 돈 문제가 나오니까 저런 식으로 네 돈 내 돈 따지는 예비 신랑 모습을 보고 있자니 성급하게 공동 명의를 해줄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안 한 게 천만다행이다 싶었네요. 결혼이라는 게 뭡니까? 서로 다른 두 남녀가 하나의 가정을 만들고 협력해서 같은 곳을 바라보며 사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한쪽이 조금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건데 벌써부터 저딴 식으로 얍삽하게 자기 위주로만 생각하는 게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한참을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다투고 있었는데 결국 예비 신랑이 그럼 자기도 생각이 있답니다. 제가 먼저 계산적으로 나왔으니 불만 가지지 말라고 자기가 모은 1억에는 손도 안 댈 거래요.
더럽고 치사해서 2억 물고 1억을 더 모을 거라면서 그 후에 2억을 줄 테니 그때 공동명의로 해달랍니다. 그게 무슨 헛소리냐고 따져 물었죠. 예비 신랑의 이야기는 이랬어요. 어차피 집은 제 거니까. 다소 불편하더라도 혼수도 안 할 거고 집값이 마련될 때까지 월세를 낼 거라네요. 명의도 공유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가 재산을 합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도 뻔뻔하게 나오는데 그 표정이 얼마나 당당한지 저도 모르게 그 말에 혹할 뻔했다니까요. 하지만 자기 위주로만 이런저런 말들을 늘어놓는 예비 신랑이 한 가지 생각 못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결혼이 깨질 수도 있다는 점이었죠. 물론 제가 예비 신랑을 사랑하는 것도 맞아요. 장점이 참 많은 남자라고 믿었고 그러니까 결혼까지 결심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 마음이라는 게 상황이 바뀌면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것도 맞잖아요. 그런데도 끝까지 제가 자기와 결혼하는 건 변함없을 거라는 전제하에 뻔뻔하게 자기 주장만 하는 예비 신랑을 보고 있자니 아닌 건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사실 월세 타령할 때부터 어느 정도 결심은 했었습니다. 분명히 지난번에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았냐고 물어봤어요. 돈 많은 부모를 둔 것도 각자의 능력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오빠가 나보다 돈을 많이 모은 것만 내세우는 건 이거야말로 어불성설 아니냐며 따졌습니다. 기본적인 더하기도 못하냐 어떻게 모은 돈이던 간데 결과적으로 오빠는 1억을 가지고 결혼한다는 거고 나는 5천만 원에다가 신혼집을 가지고 오는 건데 어떻게 1억이랑 5천만 원 둘만 비교할 수 있는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고 했죠. 그랬더니 예비 신랑은 그 말에는 딱히 반박을 못하겠던지 갑자기 저보고 속물이냐 물어보네요. 이 와중에 속물이라는 단어가 왜 등장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가 말하는 속물이 네 돈 내 돈 정확하게 계산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거면 속물 맞다고 대답해줬어요.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솔직하게 말하겠다고 나라고 돈 좋은 거 모르겠냐. 너처럼 궁상맞게 몇 년 동안 1억 모으는 남자보다 평소에 즐길 거 즐기면서도 결혼할 때 번듯한 집 한 채 해오는 남자가 훨씬 더 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랬어요. 너를 택한 이유는 진짜로 엄청나게 네가 대단해서가 아니라고. 객관적인 조건만 놓고 보면 내 친구들 중에 대부분은 너 같은 조건의 남자는 안중에도 없을 거라고 비아냥댔죠. 내 주위에 돈 많은 남자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래도 생각 하나만큼은 똑바로 박혀있는 것 같아서 그 점 하나 보고 결혼까지 하려 했더니 이제 보니까 완전히 자기밖에 모르는 멍청이였다고. 그런 너랑은 결혼은 둘째치고라도 당장 헤어질 거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제가 이렇게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나 봐요. 자기가 월세 내고 살다가 나중에 돈 모아서 공동명의하겠다는 식으로 강하게 나가면 제가 안절부절 못하면서 질질 끌려다닐 줄 알았겠죠. 하지만 뜻하지 않은 저의 이별 선언에 한동안 아무런 대꾸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다 기껏 한다는 말이 지금 우리 둘 다 결혼하기로 다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파혼했다고 하면 자기는 남자라서 큰 타격이 없지만 저는 여자이기 때문에 엄청 안 좋은 소문이 돌 거라며 협박 아닌 협박까지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큰 소리로 빵 터져 웃고 말았네요. 예비 신랑도 어느 정도는 알 텐데 얼마나 급했으면 저딴 소리를 하나 싶어서 너무 어이가 없었거든요. 참고로 저는 주위 시선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 점은 예비 신랑도 잘 알고 있고요. 물론 남들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그러는 건 아니고 최소한 나 스스로에게 떳떳한 상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해도 별다른 신경을 안 쓰거든요. 저는 예비 신랑에게 내 성격 모르냐고 지금 내가 주변 사람들 눈이 무서워서 너 같은 인간이랑 못 헤어질 것 같냐. 오히려 1초라도 빨리 헤어지고 내 친구들한테 너 씹고 싶어 죽겠는데 헛소리도 작작하고 이제 그만 꺼지라고 그랬죠. 자기도 자존심이 엄청 상했는지 저보고 후회하지 말라는 경고 한마디 남기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뒤로 전화며 문자까지 핸드폰이 뜨거워질 정도로 연락을 해대는데 전부 다 씹었어요.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자꾸 이러면 네가 나한테 했던 문자랑 통화 내용 전부 너를 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퍼뜨릴 거라고 말을 했더니 그제야 겨우 잠잠해졌네요. 그 후로 한 달인가 흘렀는데 아직까지 조용한 걸 보면 드디어 포기를 한 것 같긴 합니다. 파혼 이야기가 무슨 자랑거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사람들 시선이 신경 쓰인다고 괜히 등 떠밀려 결혼했다가 나중에 이혼했네 만에 하는 것보다는 아니다 싶으면 아예 초반에 잘라내는 게 훨씬 현명하다 생각합니다. 근검절약하고 돈 아끼는 거를 비난하고 싶지는 않아요. 단지 상황 판단은 객관적으로 해야죠. 무조건 자기만 잘했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깔아뭉개는 인간한테는 티끌만큼의 관심도 그리고 미련도 없습니다. 한동안은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해야겠네요. 긴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